나의 재테크를 ETF 전략으로 염승환 LS증권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일 편 너무 재밌었고요. ETF 세계에 대해서 활짝 열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실전 투자 전략인데 네네. 어떻게 하면 나의 ETF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꾸릴 수 있을지 성향 파악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그죠, 해야 돼요. 나부터? 이거 난 되도록이면 변동성 덜 이런 분들을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S&P 500 같은 거 그런 걸 꾸준히 모으시는 게 좋고, 우리 코스피랑 나스닥은 변동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분들은 코스피랑 네. 나스닥을 좀 더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고, 그리고 월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이제 월 배당 상품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아니면 자기의 투자 성향에 맞게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지수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지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게 검증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섹터도 되게 많잖아요. 예, 섹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개별 기업도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세상만사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지수도 해야 되지만 기본이죠. 지수는 이제 코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위성, 그러니까 코어랑 위성이 있는데, 위성 쪽에서는 괜찮은 섹터를 잘 공부해서 이게 좀 전력기기도 좋아 보이고 네. 조선도 좋고 또 반도체도 좋다면 그런 섹터를 사는 거죠. 네. 사가지고 그거를 뭐 10년, 20년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섹터들을 이제 공부해서 언제쯤 좋아지고 언제쯤 나빠지고 이런 거 이제 자기가 공부하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과하게 올랐거나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런 섹터 ETF는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수를 내 은퇴할 때까지 계속 모으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런 이제 위성, 예, 그런 이제 뭐 흔히 테마형 ETF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고 팔면서 병행하면, 사실 이거 잘하면 훨씬 좋은 수익 내죠, 당연히. 아, 그렇죠. 그냥 지수하는 네, 것보다. 네. 근데 그만큼 이걸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경험이 좀 많아야 될 맞아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경험은 있는데 ETF로 뭔가 자기가 정말 공부를 통해서 좀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테마를 섞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만 테마 하실 때 주의할 거는 영원히 가져가서는 안 돼요. 근데 양자 컴퓨팅 테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게요. 네. 이제 불명확하죠. 이런 것들도 지금 만약에 근데 안 와버리면 또 낭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는다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누구한테 이제 점검받고 올바르게 가지 않는 길을 또 교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네. 혹시 ETF도 그런 방법이 있나요? ETF는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ETF 중에 되게 내가 ETF가 한 3, 4개가 아니라 네. 막 ETF가 20개, 30개 20개, 30개. 그런 아니, 분들 그러면 계세요. 다른 종목은 얼마나 더 많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목적으로 ETF를 네, 하는데 네. 이 자체가 너무 또 분산을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네,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실제 계세요. 그리고 그런 거죠. S&P 500도 하나만 하면 될 텐데. 또 종류를 쭉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는 분도 실제. 운용사마다 있는 걸로?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정답이 있다는 건 아닌데 ETF를 내가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살피고 ETF 개수가 많으면 안 돼요. 관리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기준을 꼭 맞추세요. 코어 자산. 코어는 뭐냐면 핵심. 지수.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모아갈 자산. 그럼 대부분 지수죠. 네. 지수는 배신하지 않으니까 요거 한 축. 그 다음에 위성, 테마. 요걸 나눠서 적절하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건데, 이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고, 지수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P 500, 나스닥을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둘 다 미국이거든요. 근데 내가 S&P 500을 하면 코스피 200을 넣는 게 좋죠. 그렇게. 네, 그렇게 분산하는 게 좋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스닥을 했다. 근데 코스피 200은 약간 또 겹치잖아요, 변동성이. 네. 그러면 이제 나스닥 100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내가 코스피 200을 선호하면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늘리진 말라는 거예요. ETF에서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냥 개별 기업처럼 이렇게 좀
너무 종류를 늘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코어랑 위성을 이렇게 잘 구분하셔가지고 네, 네, 네. 너무 이거를 늘리는 쪽이 아니라 핵심만 몇 가지 정해서 꾸준히 좀 모아보는 거. 그리고 ETF는 단타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막 정말 뭐 하루에도 막 이렇게 사고 네, 파시는 네. 그런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ETF의 투자 목적 중에 하나가 특히 이런 연금 계좌나 이런 데는 네. 노후 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까 1편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0년이라는 세월이 좀 필요하다고 네,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최소죠. 예. 그 꾸준히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앞으로 그래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네.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내가 테마 ETF를 투자했더라도 본인 생각에 이건 성장이 이제 끝난 것 같다. 아, 이거는 아니다. 네. 그러면 과감하게 교체하세요, 그때는. 어. 성장하는 ETF 많아요. 그죠? 테마는 많으니까. 그런 걸로, 그러니까 아닐 때 손절도 잘해야 됩니다. 지수를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TF 운용의 미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서로의 해지 역할을 해도 또 맞아요. 괜찮은 거고 네. 제 느낌에 한 두세 개 정도? 하나에서 두세 개 정도? 그죠. 이렇게 한 갖고 5개까지도 가는 게? 괜찮아요. 이게 성격별, 물론 채권 ETF 하신 분도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성격에 맞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5개인데 지수를 5개 갖고 있으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수는 한 2개 정도로.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네.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나이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ETF 전략도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생애 주기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4080 경제쇼이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50대 이후 은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막연한 노후 때문에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ETF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ETF는요, 이제 이게 젊은 때 시작하면 이제 장점은 그 젊을 때는 적립식 투자가 가능해요. 네. 뭐냐면 20대부터 30대부터 내가 55세에 타잖아요. 그게 이제 복리를 더 갖고 네, 가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도 뭐 월급 일부 받아서 매달 적립식으로 하면 변동성이 노출도 안 돼요. 빠져도 상관없고 그냥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모아가는 관점에서. 네. 근데 이제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는 좀 비슷하다고 봐요. 40대까지요? 별 차이가 없는 게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돼요. 자산을 내가 은퇴할 때 많이 모아놔야 돼요. 네. 근데 이 자산의 크기가 안 커지면, 그러니까 횡보하는 자산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S&P 500이나 지수가 좋은 게 그런 쪽에 최대한 내 그 투자금의 많은 부분을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위험하더라도 그게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폭락하지만 네. 결국엔 지수는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 위기를 딛고. 그렇기 때문에 20, 30, 40대는 저는 비슷하다. 그리고 매월 현금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데 이 50대 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거는 뭐냐면 정식 투자가 좀 어려워요. 아.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이제 은퇴, 내가 만약 50세에 출발한다면 이걸 지금 적립식으로 하기는 어렵고. 근데 또 하나의 장점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20, 30, 40대까지는 네,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아, 근데 자산이 있으니까. 이미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치식 투자가 가능해요. 아, 크게 시작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켜요. 아. 이만큼의 시간을. 네. 근데 거치식은 이제 단점이 1억을 가지고 내가 S&P 500에 투자했는데 2, 3년 동안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견뎌요. 네. 아, 나 1억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 이미 놓는데. 네. 뭐 물타기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에 노출돼 버리면 네. 되게 괴로워요. 어. 그래서 아닌가 하고 손절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2010년부터 그 S&P 500이나 이런 이제 뭐 배당 ETF나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넣어가지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거치식 1억. 네. 그 다음에 매월 한 50만 원 넣으면 네. 50만 원씩 넣어서 1억 모을 때까지 그 적립식으로 한 걸 시뮬레이션 오, 해봤는데 궁금하다, 결과. 그 거치식의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S&P 500이 2010년 이후로 한 3, 4년 안 갔어요. 되게 빠져요. 네. 그럼 당연히 힘들죠, 거치식은. 근데 결론은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아마 1억이 아마 8억 정도 됐어요. 그럼 한 50대에 15년. 시작해도 그분들은 네. 늦지 않았던 거네요. 근데 그거 견뎌낸 분들은 네. 거치식의 장점은 여기가 물론 고점일 수도 있지만 지수가 앞으로 10년, 20년, 10년 후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최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단가를 거기에 고정시켜요. 아. 근데 적립식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하잖아요. 네. 어쨌든 단가 올라가요. 그렇죠. 평균 단가 무조건 올라가게 돼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2, 3년 횡보하더라도 네. 여기서 모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 수익률 같은 경우는 좀 거치식이 좀 더 우위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그래서 확실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0대도 늦은 건 아니에요. 역전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다만 잘못된 테마 ETF나 이런 거 사면 정말 진짜 조심하게. 아예 회복이 안 되면 끝나버려요. 예. 그래서 50대도 지수형 ETF를 일정 부분 투자하는 게 좋아요. 네. 단 이제 내가 은퇴를 해야 돼요. 55세 돼서 은퇴도 해야 되고 이제 근데 여기도 둘 중에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은퇴하시고도 소득이 있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돼요. 그렇고 매달 들어오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은퇴하면 그 내가 소득이 없잖아요.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형 ETF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음. 줄이고 이걸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도 자산이 성장하니까 네. 좀 남겨놓고 많은 비중을 월배당. 월 배당. 뭐 요새 그리고 커버드 콜 ETF 많죠. 네. 커버드 콜 ETF는 이제 자산 성장을 막죠. 그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수형 이제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렇게 월배당을 주니까 꽤 높게 주죠. 커버드 콜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커버드 콜은 뭐냐면은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는 내가 콜옵션을 매도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일정 부분 매달 받는 건데 예를 네. 들면 그 제가 지금 아파트를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그 이재 앵커가 저한테 와가지고 내년에 저한테 이제 그래요. 자기한테 11억에 팔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되죠. 11억에 네. 팔아야 되나? 네. 1억, 네. 1억은 벌 수 있는데 아파트 올라갈 값이 것 10억 같은데? 되면 뭐 어떡하지? 이러면. 그럼 난 손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신 이제 앵커가 저한테 이제 그걸 줘요. 프리미엄. 월 따박따박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나 자기한테 콜옵션을 네. 팔라는 조건으로 월 100만 원씩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맺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면 이제 계약서를 쓰고 거래를 해요. 그럼 저는 매월 100만 원씩 받고 네. 1년 후에는 이제 이재 앵커가 결정을 해요. 이 권리를 사갈지 말지. 네. 그래서 1년 후에 만약에 아파트 값이 10억 5천이 됐다면 당연히 권리 행사 안 합니다. 자기는 11억에 사야 되는데 10억 5천에 지금 시세가 형성돼 그렇죠, 있으면 이제 이재 앵커는 사자마자 5천 손해 보니까 그럼 저는 너무 좋죠. 네. 전 땡큐예요. 1200 그대로 받고 그렇죠. 5천도 올라갔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좋은 손해밖에 거죠. 없네 예. 전혀. 그게 커버드 콜의 원리고 예. 단 이제 커버드 콜이 왜 안 좋냐면 20, 30, 40대 분들한테 별로 권유를 안 하는 게 상단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아파트 값 15억이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재 앵커는 저한테 와서 무조건 이제 권리를 행사하죠. 그럼 난 무조건 줘야 돼요. 아파트 넘기고 11억이. 저는 1억 벌죠. 예. 1200 벌죠. 1억 1200 버는데 5억은 어디에 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서 예. 그 커버드 콜은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대신에 월 100만 원씩 따박따박 주죠. 네. 내가 현금흐름이 필요하고 난 자산 성장보다 내 자산이 이미 성장했다. 난 월연금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커버드 콜 괜찮아요. 근데 나는 자산 계속 모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 위를 막아버려요. 커버드 콜이. 돈을 일부 받는 대신에. 예. 그래서 20, 30, 40대 분들은 이 재산을 모아야 되는데 커버드 콜은 그걸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네요. 성장도의 투자의 시기인데 커버드 콜 상단을 막으면 막아버려요.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네요. 네, 물론 이제 그거를 콜옵션을 비중을 또 조절을 해요. 그래서 좀 쫓아갈 수 있게. 그래도 그냥 S&P 사는 것보다는 적죠. 매도를 하니까 콜옵션.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55세에 내가 은퇴하더라도 나는 월 현금으로 충분히 나온다 어디서. 그럼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나는 없다. 나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분은 그 월배당 상품 하나랑 커버드 콜 섞으면 좋죠. 그렇네요. 커버드 콜은 네. 좀 그런 상방을 제한하는 단점은 있지만 배당을 많이 줘요, 되게. 배당 수익이 연간 막 10% 이상짜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게 그거를 섞어서 하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호라고 보시면 네, 되고 맞아요. 월 따박따박 생활계를 받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시원하게 한 몫은 챙기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내가 그만큼의 권리를 주는 대신 매월 네. 따박따박 월급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네, 주머니, 그 매달 주머니는 찰 수 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 자산 규모별로 또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100만 원, 500만 원, 어떤 분은 뭐 1억, 10억, 100억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일 때는 너무 분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규모가 작으니까. 그럴 때는 일단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는 그냥 뭐 지수만 투자하는 거예요. 네. 지수로 해서 자산을 모은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자산이 되면 일부 지수를 좀 뭐 매도를 하시든지 해서 위성을 좀 한두 개 편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게 자산 규모가 적은데 뭐 거기서 굳이 막 채권하고 막 금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너무 분산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근데 자산가들은
좀 안정적인 걸 원하잖아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억 넘고 뭐 예를 들면 5억이나 10억 되는 분들은 지수 ETF를 절반 정도 한다고 치면 한 20, 30%는 이제 위성, 산업, 이제 테마를 좀 하고 또 한 20, 30%는 나눠 가지고 일부 채권, 채권 ETF.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에 넣는군요. 그리고 네. 물가 방어해야 되니까 금도. 네, 네. 금 넣어주면 좋아요. 금이 요새 좀 성과는 없지만. 인플레이의 네. 해지 자산 느낌. 그죠. 금은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게 네, 아니거든. 네, 내 물가 방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돈 꺼냈을 수 있게 MMF에 투자하는 ETF도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따박따박 이자가 나오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비상금으로 쓰는 거죠. 뭐 시장이 그렇죠, 폭 나갈 그렇죠. 때 한 번씩 네. 여기서 이제 이걸 매도해서 바로 지수 ETF를 또 살 수 있는 돈으로. 그래서 좀 자산 규모가 크면 분산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네, 방어할 수 있는. 근데 자산 규모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소액이거나 그럴 땐 분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단 그거의 목적은 위험해도 그냥 무조건 자산을 불려야 돼요. 네. 불릴 때까지는 좀 지수에 집중하는 거.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1편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그런 대목이 있는데 ETF는 절세와 굉장히 짝꿍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절세 계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좀 매력 좀 어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절세 계좌가 가장 대표적인 ISA 계좌. 이거는 그냥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 갖고 계시죠. 네, 요거는 그냥 목적 자체가 절세예요. 네. 그래서 ISA 계좌는 이제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고. 근데 ISA 계좌에서는 우리나라 주식도 살 수가 있어요. 개별 기업도. 다만 미국 주식은 못 사죠. 또 미국에 상장된 ETF도 못 사요. 근데 S&P 500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S&P 500은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ISA 계좌를 활용하실 때는 그 목적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목적이 절세 계좌예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살 수 있죠. ISA 계좌는. 삼성전자를 매매 목적으로 ISA 계좌 활용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대주주가 아닌 이상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 안 내요. 네. ISA도 안 내겠지만 네. 일반 계좌도 세금이 없어요. 시세 차이가.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에서 배당 많이 주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가 뭐 기아도 많이 주고 하니까 기아를 내가 이게 투자했는데 배당을 한 5% 받았어요. 네. 나는 배당 목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면 좋죠. 그렇네. 15.4를 떼고 주잖아요. 배당 수익률을. 근데 ISA 계좌에 가입을 하시면 200만 원까지는 일반형 계좌는 200만 원 비과세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 200만 원 이상에 대한 어떤 이제 배당은 그 9.9% 저율 분리과세가 들어가요. 네네네. 네. 근데 우리는 15.4잖아요, 원래. 예, 예. 그러니까 그거 그렇네요.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도 깎아주는 예.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순서로 따지면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ETF를 하고 싶으시면 거기서 매매 수익 이제 차익이 나면 원래는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 수익률을 내셔야 돼요. 배당 수익. 네. 15.4를. S&P 500 뭐 우리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S&P 500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럼 15.4를 떼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걸 가져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또 종합과세 들어가니까 나중에 내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엄청 나갈 수도 그쵸. 있어요. 예, 이게 막 50%까지 갈 수도 있어요. 배당 소득은 그렇게 절반이에요? 합산가세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약간 그 안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근데 ISA 계좌는 말씀드린 대로 분리과세를 하고 그러네요.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 그걸 투자했을 때 200까지는 세금 안 내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이니까 네. 900,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9.9%만 떼고 분리과세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한국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 그러네요. IS 예, 계좌에서 그거 제일 해야 하는 좋아요. 종목들. 예, 순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고배당 ETF. 뭐 고배당 ETF도 월배당 받으니까 세 번째가 채권 ETF. 네. 거기도 이제 이자 소득 나갈 때. 그 네 번째가 개별 기업. 네. 개별 기업이 제일 후순위예요. 그렇네요. 여기는 어차피 절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시세 차익 노리는 거니까. 예. 근데 또 이제 ISA 계좌가 좋은 점이 손익 통상을 해줘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 합친다는 해줘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손해면 세금 안 낼 그러니까요.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ISA 계좌는 적극적으로. 투자 못 하신 분들은 그게 좀 유리할 수도 네, 있네요.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세금 깎아주는 목적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준비하는 게 슈퍼 ISA 계좌도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훨씬 혜택도 주고. 그래서 한번 요거를 좀 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팁 드리면
매년 1,000만 원씩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000만 원씩 3년을 넣잖아요. 네. 3천 넣으면 ISA 계좌는 3년 만기거든요. 그래서 3년 되면 해지하세요. 예. 해지해서 이거를 퇴직연금이나 IRP로 옮기세요. 아, 그러면 일단 세액공제 해지를 하고 혜택이 다르게? 또 들어가요. 예. 추가로 우리 900만 원 넣으면 예. IRP나 연금저축에 900 넣으면 세제 혜택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900만 원이죠. 근데 제가 3년치를 3천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 ISA 계좌에서 3천만 원 운영을 해서 해지를 해서 이걸 만약에 연금저축에 내가 넣어버렸다. 네네네. 그러면은 한도가 300이 더 생겨버려요. 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거기에서 플러스 난 종목은 뭐 팔면은 이익이 나지만 마이너스 난 종목은 손절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옮기는 거죠. 그 계좌로 이제 옮기는 예. 거죠. 물론 이제 개별 기업은 못 하니까 예. 파셔야 되겠지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대부분 요즘에 그런 게잘 ISA 됐으면. 계좌도 지금 대부분은 다 이제 ETF를 많이들 하시니까 그래서 3년에 한 번 보통 이거 풍차 돌리기라 그래요. 그래서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사실 이건 유튜브에 다 많은 전문가들이 알려준 내용인데 네. 한번 혹시 풍차 돌리기 ISA 검색하시면 정확히 나올 텐데 네.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5년 막 이렇게 끌고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3년에 한 번씩 끊어서 옮겨주면 그리고 또 가입하면 또 돼요. 3년마다 재가입을 하세요. 예. 그러면 세제 혜택을 더 받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과 IRP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세금 안 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배당을 받으셔도 그렇고 세금을 안 내고 그걸 계속 이연시켜 주니까. 네. 그래서 55세 이후에 내가 탈 때까지는 그 퇴직연금 IRP는 세금 안 낸다. 단 탈 때는 3.3에서 이제 나중에 5.5 네. 이렇게 받게 되고, 근데 연금을 한 번에 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혹시 타게 될 때 한 번에 타게 되면 괘씸죄가 들어가요. 괘씸죄요? 왜냐하면 정부가 퇴직연금을 만든 목적은 명확히 노후 대비하라는데 네. 그걸 일시불로 타간다고? 네. 그럼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노후를 평생 이렇게 대비하라고 천천히 매달 타가라고 만든 건데 그 금액을 한 번에 타가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을 16.5% 때려버려요. 한 번에. 그게 괘씸죄에 약간 괘씸죄라는 표현은 제가 그냥 만든 건데 네, 정부 네. 입장에서는 뭐야 네. 이거. 이 목적이 아닌데 왜 이거 한 번에 타가. 그리고 1년에 1,500 이상 타갈 수가 없어요. 타가면 역시 또 세금이 16.5 때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요 타갈 때도 그 세금 좀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TF 관련해서 절세 팁까지 이렇게 염승아 이사님이 잘 알려주셨는데 나의 투자 파트너로 ETF를 잘 활용하기 위한 마지막 꿀팁, 전략 이런 게 있으면 정리 부탁드릴게요. 일단 ETF가 너무 좋은 파트너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설계를 하세요. 아, 난 지금 돈이 없다. 난 사회초년생이니까 뭐 예를 들면 25인데 35까지는 난 다른 거 안 건들고 네. 무조건 뭐 예를 들면 S&P 500만 하겠다. 예. 그럼 그거를 얼마를 넣을지를 결정하세요. 매번. 근데 내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 돈이 더 많아지니까 네. 그러면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동 적립식으로 어떻게 할지 시스템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이제 그 중에 일부를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주식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네. 산업도 할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약간 위성을 한두 개 편입하는 거죠. 이제 코어 있고 그 예. 이제 가지치기로는 예, 약간 이제 위성을 예, 예. 그때 당시에 10년 후에는 또 뭐 로봇이 핫할지 제가 모르지만 그때 괜찮은 이제 위성을 좀 한두 개 사가지고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몇 년. 근데 하다가 보니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지수만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된 후에 위성이나 뭐 금도 해보시고 네.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 좀 모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저는 먼저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을 만드는 거, 요게 좀 핵심이라고 보겠고, 그 다음에 리밸런싱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밸런싱은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노후 대비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네. 모아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아닌 거를 잘 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내 코어 자산을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특히 20, 30대 분들, 혹시 여기 이제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자녀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IRP나 그 개인연금 저축에 900 넣을 수 있잖아요. 900 넣으면 세제 혜택 받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왜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이유가 뭐냐면 세제 혜택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안 하는 이유가 목돈 나가야 되니까. 55세 전에 못 찾아요, 돈을. 근데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이게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돈 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못 빼잖아요. 그러고 갑자기 있지만 돈 빼요. 예. 그렇게 하나 또 준비해 놓으면은 좋다고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는 이렇게 좀 그 직원분들도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젊은 분들도.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저것 우리가 미래의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것들 조건을 따지면 사실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이 돈이에요. 그냥 네, 못 네, 빼면 네. 못 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급하면 뺄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받은 혜택은 돌려내야 되지만 정 급하면 빼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근데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애초에 그냥 이런 걸 안 해버리면 돈을 모을 방법은 없어요. 그럼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지면요, 이런 저축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무조건 시작부터 하자. 네. 자산을 모으자. 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염승아 이사님과 ETF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시간의 힘을 믿는 자, 이런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ETF로 조금 더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서 좋은 인사이트 전해주실 것을 네.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변동성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자산을 안 모을 수 없는 시대잖아요.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100세 시대가 열렸고 내 노후 대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 중에 하나는 저는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ETF 20대, 30대, 40대, 50대도 안 늦었어요. 예.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ETF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